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주름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변화하는 것이 감정이 늙어가는 것인데요. 그 특징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웃음이 사라지고요. 눈물이 메말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표정이 어둡고 공격적이며 사나워진답니다.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우리는 감정이 늙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삶은 긍정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 여기용입니다. 오늘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변진섭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져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묻힌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묻힌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세종시에서 수필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규의 수필가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문학을 중심으로 어떻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모아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의 수필가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역용의 문학의 산책 애청자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수필을 쓰고 있는 이규의 수필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잔뜩 밖에 날씨가 흐렸는데 오늘이 대설이에요, 그죠? 네. 근데 말로만 대설이지 뭐 눈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겨울 분위기가 조금은 아직은 좀 본격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규의 수필가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문학 분야 그중에서도 이 수필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학창 시절부터 문학을 좋아했는데 사는 게 바빠 잊어버렸어요. 네. 결혼하고 살면서도 문학에 대한 갈증은 있었는데 역시 도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늘 체계적인 글쓰기를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2021년도 한솔동 주민센터 수필 창작 강좌에 등록하고 박종희 선생님께 글쓰기 수업을 받으면서 수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참 늦게 이렇게 수필을 쓰게 된다는 것도 참 어려운 마음 먹기 결정인데 참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의미가 있고 기쁩니다. 자, 등단은 언제 하셨는지, 그다음에 등단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솔동 주민센터에서 수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여러 편의 수필을 썼어요. 수필을 쓰면서 작년에 농민신문에서 주관하는 영농수기 공모전에서 잡초로 대상으로 당선되어 상금을 300만 원이나 받았어요. 어이구. 그러면서 2023년도에 한국산문에서 수필 발자국 도장으로 신인상을 받았고 농민문학의 루비처럼 영롱한 날의 회상으로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등단 정식 하기 전이죠, 그죠? 농민의 네. 낸 거는. 네. 그러면서 대상으로 상금을 300만 원 받았다는 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셨던 건데 미처 발휘를 못 하셨네요, 그죠? 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필가로서의 충분한 그런 소양이 있으셨다 생각이 되고 늦지막히라도 등단을 이렇게 하시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필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필을 쉽게 접근하고 쓴다고들 하고 있는데 수필을 쓴다는 것이 이규혜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썼는데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니 수필 쓰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을 다 드러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과거의 일을 되짚어보게 되었어요. 저도 수필을 쓰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제 뒷모습을 많이 돌아다봤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과도 화해하고 또 가족이나 친척들하고도 화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필은 살아오면서 쌓인 마음의 갈등을 풀어내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해 못할 일도 용서 못할 일도 없죠. 수필을 쓰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수필을 쓰고 있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수필을 쓰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그런 자기 성찰의 기회가 갖게 되잖아요, 그죠? 네. 뭐 나의 살아온 과거나 현재 내 마음의 어떤 상태까지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으셨다고 하니까 네. 참 축하할 일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만은 시를 쓰면서 저는 이제 또 나름대로 제가 위로를 많이 받는데요. 시는 수필하고 달라서 좀 감추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데 대신 수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 가족 이야기 또는 내 내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좀 부끄럽거나 쑥스럽거나 뭐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수필을 쓰다 보니까
정말 제가 참 그동안 내 마음 내면에 참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한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 이제 이렇게 다듬고 하다 보면 마음도 또 다듬어지고 또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그게 글을 쓰는 이유겠지요, 그죠? 네. 참 그래서 글을 쓰면서 나를 돌아볼 기회가 그렇게 주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나 우리 수필가님이나 참 복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네. 또 나의 앞으로의 그런 내 삶의 어떤 그런 방향타를 이렇게 좀 짚어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겠죠. 네. 네. 자, 수필가로서 혹은 문학 예술인으로서 애정이 유달리 많이 깊으실 텐데요. 또 거기에 얽혀 있는 어떤 사연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필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용기를 못 내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괜히 그런 걸 드러내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는 더 좋겠습니다. 먼저 제 수필 쓰기 역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한솔동 주민센터의 글쓰기 수업과 매월 세종수필사랑 수업 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회원들이 글이나 수상작 등을 두세 단락씩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소리내어 읽고 하평을 하는데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수필가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수필가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관찰력과 솔직함 또 진정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수필 쓰면서 에피소드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수필은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쓰는 글이다 보니 회원들끼리도 서로 속사정을 다 알게 되거든요. 회원들이 남편과 자식 이야기, 시부모님 이야기 등 수필 한 편을 읽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되어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내면의 이야기도 알게 되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글을 쓰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나누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힘이 되죠. 평소에는 누구하고 이렇게 동기가 없어서 이야기 못하던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됐어요라고 서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뭐 남편분이나 자식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는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마음속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 내 자신이 이건 내가 너무 그때 좀 잘못 생각했구나 아니면 참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뭐 이런 마음까지도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가끔 경험도 했고 또 이렇게 그런 시 쓰는 사람 아니면 수필 쓰시는 분들한테 또 많이 이야기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들이 다 공감이 가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참 멋지다. 내 내면을 그렇게 참 드러내놓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하기도 참 어려운 건데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학창 시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지금처럼 이게 글쓰기에 특별한 관심이 많이 있으셨나요? 관심은 많았는데 하여튼 뭐 초등학교 시절에 글짓기 시간에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면은 그게 굉장한 평생 용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글을 쓰면 잘 썼다고 계속 글을 써보라고 하시던 선생님 말씀이 늘 잊혀지지 않았어요. 소녀 시절에는 그래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공연히 시상에 잠겨 시를 끄적이기도 했는데 1960년대 제가 여학교 시절에는 펜팔이 유행이었거든요. 다른 도시에 사는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하고 펜팔을 했어요. 대구, 부산, 뭐 광주 그런 지금은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또 숙제를 하려고 책을 펴면 어느새 넣어놓았는지 단짝 친구 편지가 책갈피에서 뚝 떨어지곤 했어요.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 일기 써온 것 그런 것들이 글쓰기에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펜팔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그 종합 잡지가 있었어, 그죠? 네. 뭐 여학생이라는 예, 잡지도 예. 있었고 있는데 그 예. 뒤에 보면 그 예. 펜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주소가 쫙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는 못했지만 저는 이제 뭐 그런 게 있구나라는 쪽에 정도만 알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회도 또 이렇게 많이 가지셨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종옥이 부릅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 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며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치고 있는데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며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치고 있는데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며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은 노래 숨어오는 바람소리 참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우리 수필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예요. 뭐 특별한 그 이유라도 있나요? 그냥 좋아하시는 노래? 여고 동창들하고 한강 여행도 가고 칠순 여행도 가고 그랬거든요. 네. 관광버스 안에서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음.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잘 부른다고 너무 좋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이 노래는 참 많은 사람들이 가을만 되면 좋아하는 노래.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어서 대화를 나눠볼까요? 우리 수필을 쓰면서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문학상을 받으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에는 농민신문사에 제40회 영농 생활수기 일반 부문에서 당선작 잡초로 대상을 수상했고요. 제6회 노계의 백일장에서 감나무와 두 아버지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2024년에는 7회 노계의 백일장에서 뻐꾸기로 입선을 했고 제20회 전국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예 글짓기 대회에서 태풍으로 대상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공부하시는 그게 세종 수필사랑이라고 하셨나요? 네. 거기는 그 참 인재들이 많으신가 봐요. 등단하자마자 상도 많이 타시고 수필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등단은 2023년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등단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단 작품이 발자국 도장인데요. 초등학교 시절 어느 겨울날 어머니와 기차에서 내리니까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머리에 커다란 보따리를 이고 등에는 동생을 업고 앞에서 걸으시면서 나한테 당신의 발자국 위를 따라 밟으라고 하셨어요. 운동화를 신은 딸의 발이 눈길에 빠져 시릴 것이 걱정되어 고무신을 신고 눈길에서 길을 열어주시던 어머니를 회상하는 글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시절이었죠. 글을 쓰면서 느낀 것이 그때 어머니가 자식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를 회상하시면서 쓰신 그런 글이었네, 그죠? 네. 발자국 도장이라는 거. 잠깐이지만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 글 내용 속에서도 참 어머니의 그 따뜻한 따님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규혜 수필가님은 그림도 그리신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취미로 수채화를 그린 지는 7, 8년쯤 되었어요. 남편은 고향이 영동이거든요. 영동이 산수가 수려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향에 대한 향수로 고향의 예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올해 처음 미전에 출품했는데 36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입선, 26회 보문미술대전 입선, 24회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특선, 26회 정수미술대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욕심이 있다면 제가 쓴 수필과 그림을 곁들여서 그림이 있는 수필집을 발간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대개 보면 수필집은 그림을 많이 넣지 않는데 수필을 그 그림하고 엮어서 책을 내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들으니까 미리부터 궁금해지네요. 하여튼 그날을 제가 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는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은 가득한 곳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얼음 멋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세종 수필사랑 총무를 맡고 계신다고 했는데 세종 수필사랑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세종수필사랑은 박종혜 강사님이 만든 수필 동호회입니다. 2018년에 만들었으니 거의 7, 8년 된 것 같네요. 회원들은 세종시 시민으로 주민센터에서 박종희 선생님한테 수필을 배운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대략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했는데 회원들이 주민센터 강좌에 나가기 때문에 세종수필사랑은 월 1회 세 번째 토요일에 수업하고 있어요. 세종수필사랑을 자랑하고 싶은데요. 회원들이 해마다 전국 문학공모전에서 상을 많이 받아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 작은 문학 동호회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타는 단체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벌써 세종수필사랑 제3집을 발간하고 출간 기념식도 했어요. 세종수필사랑은 수필을 쓰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 수필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혜종 수필사랑 참 궁금해지기도 하고 박종희 선생님을 제가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해서 그분의 역량이면 충분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막상 이렇게 또 얘기를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어떤 분들이 그런 그 면면이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말없지만 뒤에서 제가 많이 응원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언제 좋은 기회에 또 많은 분들에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때 우리 세종수필사랑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좋은 얘기 더 많이 들려주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필가로 이제 어떤 자세로 활동해야 하는지 평소 가지고 계시는 그런 뭐 철학 같은 거 그런 게 있나요? 수필을 쓰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고 그렇게 박종희 선생님 늘 말씀하시죠. 늘 겸허한 자세와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사랑하고 사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내면의 미를 관조하는 철학적 소양이 풍부한 수필가의 자세로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감정,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글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 수필을 쓰는데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덜어 생기는데 그럴 때 수필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필의 원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필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필은 결코 쉬운 문학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주변을 관찰하고 사색하며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습작해야 하거든요. 수필을 잘 쓰려면 소재 선택도 중요하지만 소재에서 주제를 찾아내고 그 글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고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수필은 진실된 마음으로 쉽고 솔직하게 써야 합니다. 수필은 잘난 체하거나 유식한 체하거나 꾸민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솔직한 수필이 독자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개 보면 수필이나 이런 글 쓰는 거를 많이 이게 좀 가공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읽는 사람은 또 금방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진실해야 되겠죠. 겸손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수필가로서 앞으로 그 포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수필가로서 더 깊이 사색하고 성찰해 감동 있는 글을 쓰겠습니다. 지난 삶을 힘들고 보람있던 순간들을 담은 수필집에 제 그림을 넣어 첫 수필집을 발간하고 싶습니다. 제 글이 독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내년까지 쓰면 수필집 한 권을 발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필집 한 권 나오면 저한테 하나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수필을 쓸 때 어떤 그 관점이 되는 게 있을까요?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이 모두 소재가 될 수 있죠. 자기만의 눈으로 보는 눈과 사색이 필요합니다. 색다르게 보고 듣고 삶을 상호간의 생김새와 특징을 비교해보고 포착된 글감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다른 것들과 연결도 지어보고 직간접 경험을 활용하여 글을 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뭐 수필을 쓰신 지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제대로 이렇게 맥을 짚어서 쓰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 사시는 곳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세요? 원래 고향은 부강인데 서울에서 42년 살다가 남편과 함께 고향인 세종시로 내려와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3명인데 각자 다 결혼하고 또는 결혼은 안 했지만 가정을 꾸려서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현재 세종시에서 수필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한솔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글쓰기 강좌에 등록하면 됩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셋째 주 토요일에 수업하는 세종수필사랑에 나오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고비를 지나고 나니 수필 쓰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유익종이 부릅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알아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알아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이규의 수필가님의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고 싶은데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어떤 수필인지 일부분만이라도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루비처럼 영롱한 날의 회상. 화장대 서랍 정리를 하던 중에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루비 반지를 발견했다. 여기 있었구나. 나는 환호를 했다. 왼쪽 약지 손가락에 끼워 보았다. 오랜 세월 속에 손가락이 굵어져서 안 맞으면 어쩌나 하고 짧은 순간 걱정을 했는데 잘 맞는다. 손가락에 낀 반지를 살펴본다. 초등학교 시절 애띤 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가슴이 뭉클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내게 장미원 길시장에 함께 가자고 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아도 대답 없이 그저 가자고 했다.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며 따라 나선 나를 아들은 금은방으로 데리고 갔다. 모은 용돈으로 엄마에게 반지를 사주고 싶어 금은방에서 얼마인지 미리 사전조사를 하고 금액 상담까지 마쳤다 했다. 금은방 주인은 어린이가 엄마에게 반지를 사주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했단다. 어려운 살림에 반지 하나 없이 살아가는 엄마가 안쓰러웠는지 아들이 사준 백금의 루비 반지는 내가 처음 가져본 보석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왼쪽 약지를 예쁘게 장식해준 빨간 루비 반지를 애지중지하며 아꼈다. 그 후 나의 바쁜 일상은 루비 반지를 화장대 서랍에서 잠자게 했던 것이다. 재수를 하고도 서울대 법대를 떨어지자 남편은 또 서울대 법대를 고집할 거냐고 화를 내면서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버렸다. 기계 제조업을 하던 남편은 아들이 공대를 가서 남편 사업을 이어가기를 원했지만 그 뜻에 따르지 않고 법대를 고집하는 아들을 못마땅해 했다.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다고 집에서 쫓아냄으로써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려는 남편의 뜻을 이해하면서도 나는 많이 울었었다. 그렇게 공부한 아들은 다음에 입시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를 모두 합격했는데 그 시절 가장 인기였던 한의대에 진학을 했다. 대학 합격 통지를 받고서 아들은 내게 오늘의 영광이 있도록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했다. 또한 기다려준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했다. 그 후 한의학 박사가 되어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던 아들은 현재 한의원을 운영하며 본인의 삶에 충실하고 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둔 아들이 얼마 전에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과하다 할 만큼 강하게 키우려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나는 아버지가 너희들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단다. 그래서 모든 아내들은 자식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말해주는 줄 알았다고 했다. 가장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마음이 짠했다. 지난날 내가 아들에게 공부하라며 집요하게 닥달했던 일들이 아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과연 잘한 것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한편 미안한 마음도 든다. 인생은 짧은데 그냥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게 둘 것. 잘못했다는 생각도 든다. 누구를 위한 삶인지 무엇이 행복한 삶이며 정답인지 모르겠다. 이 나이가 되니 앞만 보며 살아온 날들이 아쉽기만 하다. 어려움을 딛고 오늘을 이룬 아들이 고맙고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 마음이 짠한 것은 세월 속에 묻어있는 아들의 노력과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인가 보다. 꼬깃꼬깃 모은 용돈으로 반지를 사서 내게 건네던 아들의 작은 손이 생각난다. 풋풋한 아들의 얼굴과 개구쟁이 소년의 모습이 떠오른다. 가슴이 아리다. 빨간 루비 반지가 내 약지에서 영롱하게 반짝인다. 엄마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처럼.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런 걸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자식하고도 소통하는 방법이 또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글로도 소통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죠? 글 속에 숨겨 있는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 그걸 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니까 어때요? 가슴이 마음이 찡하신가요? 네,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반지가 그 루비 반지입니다. 아, 그 반지가요? 네. 아, 다른 어느 반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겠죠. 값지게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참 글과 또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내면의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반지까지 끼고 오셔서 또 보여주시는 그 마음 참 감사합니다. 수필을 쓰고 싶어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던 제가 체계적인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 하나만으로 수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박종희 선생님이 가르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수필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거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망설이지 말고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인으로의 뜻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렇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네. 요즘에는 참 이렇게 글로 뭔가 표현한다는 게 예전하고 달라서 좀 손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렵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럴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담아두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어내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어느 시점에선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책 한 권 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수필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100번 동감을 합니다. 자, 올해 활동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문학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인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면으로는 자기 성찰을 통해 문인으로의 역량을 키우고 세종 수필사랑의 총무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또한 감동과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글을 쓰겠습니다. 네. 기다려도 되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무언의 압력인 것 같으네.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하여튼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끝으로 신청곡과 사연을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여기 김희진님의 영원한 나의 사랑을 신청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노래에 대한 다른 특별한 신청곡을 주신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서울에 살 때 네. 도봉구 방학 3동 은행나무 그 연산군 묘 있는 옆에 있는 오래된 은행나무 있는 데서 가을이면 은행나무 축제를 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방학 3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서 그 은행나무 축제를 주관을 했었는데 어느 가을 날씨가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그
어느 사람이 퇴근해가지고 막 헐레벌떡거리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김희진의 영원한 나의 사랑을 들으려고 막 뛰어왔는데 노래가 끝났느냐고. 근데 아직 안 끝났을 때였었거든요. 아, 그분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듣던 그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때부터 저 이 노래 몰랐었는데 그때부터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또 의미 있는 사연이 있었군요. 저도 이제 우리 이규혜 수필가님 덕분에 이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또 앞으로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사실 진짜. 하여튼 좋은 노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어렵게 바쁜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애청자들에게 감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필가로서 아직 갈 길이 먼 저를 이렇게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에 초대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독자들이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수필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특별히 또 모셔서 이렇게 방송 녹음하는 이유도 이제 수필가님으로서 또는 시인으로서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는데 이제 열심히 창작 활동하시는 거에 대한 응원도 되겠고 그동안 또 어려운 걸음으로 또 그 수필가로서의 그런 자리를 지켜오면서 겪었던 그런 애환들을 이렇게 좀 풀어놓는 시간으로서 좀 위로도 드리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종종 만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좀 부족함이 많고 좀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끝곡으로 신청곡인 김희진의 영원한 사랑 들으며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풀잎 끝에 이슬 방울처럼 당신의 맑은 눈동자 언제나 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나는 행복해요. 힘이 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는 당신